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1타 273-592 판결 사건명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위 제1호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한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한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를 의미한다. 대금 지급 채무의 소멸 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 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 지급 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 대금 채무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의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2-288836 등 판결 사건명 물품대금 등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구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인과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을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 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 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법인과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우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우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245058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의 2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외감 진단 특별 약관은 갑상선암 등 소외감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이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악성 신생물과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 신생물 C77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을 회사가 보험약관 중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암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C77에서 C80 2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 C77에서 C80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 암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에게 설명하지 않은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일반암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4-262-197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한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다 312566 판결 사건명 사회행위 취소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도 전세권자에 대하여 공동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도 전세권자에 대하여 공동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2.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성질이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적극 이는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고 이는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사회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공유물인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고 그 주택의 공유자들이 불가분 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이러한 법리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 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 채무인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사회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 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 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 재산은 최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유물인 주택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고 그 주택의 공유자들이 불가분 채무인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러한 법리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 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 채무인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사회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326-398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반환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 소급.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건의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 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택 임차인 갑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갑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병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고 병회사가 갑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갑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정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이 임차권 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정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2 314-54 판결 사건명 조치명령 취소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별표 5의 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 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폐기물관리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를 위하여 구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13조의 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 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 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 오염을 예방, 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제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내기도 쉽지 않다. 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0년 5월 27일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별표 5의 3 이하 별표 5의 3이라 한다. 별표 5의 3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 오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5항 별표 5의 4 이하 별표 5의 4라 한다. 별표 5의 4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 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헌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 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 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2, 418-64 등 판결. 사건명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등. 1. 수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한 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 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 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 인사고과 부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 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 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1년의 부당노동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의 특정 정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 심사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의 도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 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 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4월 10일 선고 2021도 8805 판결 사건명 사립학교법 위반 등 1. 사립학교법이 학교 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 회계에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학교 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이하 학교 회계라 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법인 회계로 구분하고 제29조 제1항 학교 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9조 제2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 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 제4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의 2, 제1항 본문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의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 회계에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사립학교법상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 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 운영 또는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 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세출 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 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 수행과 비용 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의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4월 10일 선고 2024도 15789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 수재 등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하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 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도 16921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면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폭과 방법은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 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도 18718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보호 법익 및 그중 성적 자유의 의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및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유포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다수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유포 행위의 유형으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전시, 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전시, 상영에서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 촬영물 등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다수인인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범위와의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도 2037일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상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작업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증명책임 소재와 증명 방법.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 행위 과정에서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갑, 여, 6세. 장애아동 갑에 대하여 다른 보조자 없이 1대1로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 통합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원형의 도넛 모양인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5도 903 판결 사건명 사기 1.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포괄일죄,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 일주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피고인이 2019년 6월 17일경부터 2020년 1월 6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년 2월 24일경부터 2020년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 일죄 및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5도 1302 판결 사건명 사기 1.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년 12월 10일경 피해자 갑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갑으로부터 2019년 12월 18일경부터 2020년 1월 3일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을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갑, 병과 순차 공모한 다음 병이 2019년 12월 13일경 을에게 비자금 창구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갑, 병이 2019년 12월 17일경 을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 창구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을로부터 2019년 12월 17일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